2025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정형외과 병원 로비. 밝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는 명품 핸드백을 든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로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저 이미자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삶 중에서 이 순간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천가방을 꼭 움켜쥐고 저는 병원 안내 데스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제 아들 준호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돈. 50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수진, 서연.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새 아이.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쪽에는 깊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찾아가기로. 아이들이 부유한 엄마가 아닌 가난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어머님, 여기는 예약 환자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환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이준호 원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원장님이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말끝을 흐리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제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지금 진료 중이셔서요. 예약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제 아들을 만나는데 예약이 필요한 세상이 된 걸까요? 저는 로비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환자들 사이에서 낡은 카디건을 걸친 제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 잘못 들어간 얼룩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 30년 전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나가며 마지막으로 쓰다듬던 그 작은 머리의 소년이 이제는 키 180cm의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각진 턱선, 그리고 차가운 눈빛.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혹감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전화하시지. 병원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환자들이 보잖아요. 환자들이 본다는 게 중요한 건가? 엄마가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제 아들 눈빛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알던 따뜻한 준호는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엄마가 창피해?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택시 타고 집에 가시고 다음에는 미리 연락 좀 하세요. 제가 바쁘니까. 10만 원. 제 아들이 30년 만에 엄마에게 건넨 것이 1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준호는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환자 시간이 됐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잘 지내니?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도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한 건가? 손에 든 10만 원 수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 무겁다기보다는 제 인생 30년이 이 한 장의 수표로 정리되는 것 같아서 무거웠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준 그 돈으로 택시를 타는 게 왠지 모를 굴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30년 전 제가 새벽 4시에 지하철을 타고 식당으로 출근하던 그 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다음에 갈게. 응, 미안. 끊을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보자고만 해. 저는 그 화면을 슬쩍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답답한 엄마였을까? 준호 눈에? 저녁 무렵 저는 둘째 딸 수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아, 3동 2504호에 사는 이수진. 제 딸인데요. 아, 이 교수님 댁이요?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는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교수님, 어머님이라는 분이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 지금요? 아, 잠깐만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수진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오세요? 수진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 집에 사람들 있어요. 교수님들 몇 분 초대했거든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안쪽을 슬쩍 봤습니다. 와인 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엄마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엄마 지금은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수진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돈 필요하세요? 돈. 또 돈 얘기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엄마 죄송한데 다음에 연락 주시고 오세요.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수지는 제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이거 갖고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수지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클래식 음악 소리.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또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강북 끝 서연이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쥔 15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준 10만 원, 수진이 준 5만 원. 합쳐서 15만 원. 제 30년의 삶이 15만 원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수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30년간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파출부 일을 하며 굳어진 손. 이 손으로 아이들 학비를 벌었고, 이 손으로 아이들 밥을 차려줬고, 이 손으로 아이들 이불을 개켰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이 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서연의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네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묵묵히 그릇을 씻는 모습. 그 모습이 30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서연은 물기 묻은 손도 닦지 않고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짜증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가움만.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앞에서도 수진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을 서연 앞에서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서연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먹던 거면 돼. 서연은 저를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오늘 손님들 다 가고 남은 건데 깨끗한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게 집밥 맛이구나. 30년 만에 느껴보는 집밥 맛이었습니다. 준호의 병원에서도 수진의 아파트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맛. 서연은 제 맞은편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엄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 해주시던 거 기억나서.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제가 엄마 요리를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 작은 식당을 지키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오빠랑 언니는 잘 지내니?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 만나고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는 원래 그래요. 엄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인생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게 뭐였을까요? 준호의 차가운 눈빛, 수진의 닫힌 문. 저는 국밥을 다 먹고 서연이 내온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제 원룸이 좁긴 한데 엄마랑 같이 자면 되죠. 괜찮겠니? 당연하죠. 엄마가 오신 건데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의 작은 원룸에서 잤습니다. 6평 남짓한 방.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저의 오래된 사진 한 장. 서연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자기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엄마,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바닥이 편해요. 아니야, 내가 침대에서 자렴. 엄마는. 엄마, 제발 오늘만이라도 제 말 들어주세요.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오셔서. 아니야. 그냥 너희가 보고 싶었어. 오빠랑 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속상하시죠? 응.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빠랑 언니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시는 것도 밤늦게 들어와서 혼자 우시는 것도. 오빠랑 언니는 공부한다고 몰랐지만 저는 다 봤어요. 서연아. 그러니까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식당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홀 보고 엄마가 설거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서연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손에 익은 동작으로 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방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서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엄마가 여기 계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쪽에는 준호와 수진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오후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가죽 지갑. 구멍난 안감 사이에 숨겨둔 서류들. 친정 땅 매매 계약서. 그리고 노란 메모지. 이 돈으로 아이들 학비 꼭 쓰세요. 준호는 의대, 수진이는 좋은 대학, 서연이도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제 손글씨였습니다. 30년 전 떨리는 손으로 썼던 그 글씨. 저는 그 메모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게 된다고 해서 달라질까? 서연의 식당에서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수진이를 찾아가 보자.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 만났으니 이번에는 평일 낮에 찾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알면 말릴게 뻔했으니까요. 오후 2시 수진의 대학 연구실 명문대. 인문관 3층 복도는 조용했고 연구실 문마다 교수님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교수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 수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가 너 좀 보고 싶어서. 수진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럼 언제 엄마를 볼 수 있니? 지난번에도 사람들 있다고 못 만났잖아.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빠요. 논문 마감도 있고 강의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럼 밥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가 살게. 엄마, 돈 있으세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있어, 걱정 마. 수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돈 필요하신 거죠? 아니야, 엄마는 그냥. 그럼 왜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제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30분 후에 회의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그럼 언제? 제가 연락드릴게요. 먼저 가보세요. 수진은 저를 연구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한 여학생이 저를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저녁 무렵 저는 준호의 병원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거부당한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호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잖아요. 병원 퇴근 시간인 7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병원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고급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저는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또 오신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퇴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준호는 저를 차 안으로 태웠습니다. 하지만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가 너희들과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뭘 얘기하시게요? 그냥 옛날 얘기, 아빠 일도 있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세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어머니. 준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셨어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3개를 했어요. 과외, 편의점, 새벽 배달까지.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건가요? 준호야, 그건 이젠 됐어요. 과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도 이제 성공했고 어머니도 편히 사세요. 준호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당분간 이걸로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병원이나 제 직장으로는 오지 마세요. 50만 원. 지난번보다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엄마는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연락하고 만나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서 먼저 내리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는 바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준호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손에 쥔 50만 원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엄마, 또 오빠 만나고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옳은 걸까? 가방 속 500억 통지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이 돈을 알게 되면 달라질까? 아이들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더 나빠질까? 서연의 식당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설거지를 도우며 서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 좁은 침대. 하지만 그곳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서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폐가 되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사시던 곳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게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30년간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고 최근에는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엄마 집은 괜찮아. 걱정 마. 서연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서 계세요. 저 혼자 사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서연아. 진짜예요. 엄마가 계시니까 밥도 더 맛있고 집도 따뜻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엄마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들고 난 후 저는 가방 속에서 500억 보상금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준호에게 주면 더 큰 병원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수진에게 주면 해외 연구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서연에게 주면 더 큰 식당을 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들이 엄마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친정 땅을 팔던 날 은행에서 받아온 그 지갑. 구멍난 안감 사이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친정 땅 매매 계약서. 그리고 노란 메모지. 이 돈으로 아이들 학비 꼭 쓰세요. 준호는 의대, 수진이는 좋은 대학, 서연이도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30년 전 떨리는 손으로 썼던 그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면 알까? 엄마가 뭘 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게 된다고 해서 달라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아이들에게.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빠랑 언니를 한번 불러볼까 해.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와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엄마가 또 상처받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서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서연이야. 엄마가 우리 식당에 계셔. 한번 와볼래?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빠. 나중에. 오빠,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셔. 서연아, 나도 엄마 걱정은 해.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바빠. 미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엄마 좀 만나러 와. 서연아, 언니도 바쁘거든. 그리고 엄마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좀 챙겨줘. 언니, 엄마는 돈이 아니라 언니가 필요하다고.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죠, 엄마? 저 사람들은 안 와요. 절대. 저는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정말 끝인가? 우리 가족은.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30년 전 준호가 6살이었을 때 제게 안겨서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그 아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500억 통지서를 꺼내봤습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 정확히는 이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30년 전의 진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기로. 그날 저녁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30년 전 아빠랑 헤어졌을 때 일 말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너는 알아야 해. 그리고 오빠랑 언니도 알아야 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친정 땅을 판 이야기.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빠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오빠랑 언니가 엄마를 미워한 게 다 오해였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엄마도 제대로 설명 못했어. 그게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이틀 후 서연의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2시경.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미자 씨 계십니까?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미자인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최민석.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이미자 씨와 관련된 일로 찾아뵙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최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잘 모르겠어.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시라면 함께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30년 전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30년 전.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최민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자 씨, 혹시 최진우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제 입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최진우. 남편 이태수의 동업자. 500억을 가지고 사라진 그 사람.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이미자 씨 가족에게 사죄하라고. 그리고 돈을 돌려드리라고. 최민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이태수 씨로부터 500억을 받았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10년간 숨어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은요? 아버지가 번 재산 중 일부를 이미자 씨께 돌려드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민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태수 씨가 아버지에게 500억을 맡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도 있습니다. 이미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수 씨가 이혼 후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잘못 관리한 건 이미자 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배신한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언에 따라 500억을 돌려드리려고 연락드렸던 겁니다. 이미자 씨께서 이미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받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도 드립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진실을 밝히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최민석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후회한 건 이미자 씨 가족이 파괴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오해하며 산다는 것을 아셨다면.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최민석이 떠나고 난 후 서연은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거래 내역서, 계약서, 최진우의 메모.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엄마, 이제 오빠랑 언니한테 보여줘야 해요. 이걸 보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저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럴까? 정말 풀릴까? 당연하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가 종이 몇 장으로 풀릴까요? 서연아, 오빠랑 언니를 불러줄래? 이번엔 엄마가 직접 부탁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준호와 수진이 식당에 왔습니다. 준호는 인상을 쓰며 들어왔고 수진은 주변을 불편하게 둘러봤습니다. 서연아, 급하다더니 뭔데? 나 환자 수술 미루고 온 거야. 언니도 바빠. 학회 발표 준비하다 왔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앉아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최진우가 돈을 횡령한 것. 아빠가 거짓말한 것. 엄마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준호와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을 왜 지금 들먹여요? 오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억울하게 사신 거 모르겠어? 우리가 엄마를 오해한 거라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넌 몰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돈을 못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 편을 들었다는 게 문제야. 언니, 그건 오해라니까. 오해가 아니야. 엄마는 항상 아빠 변호했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길 바라서였어. 준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증거를 봐도 믿지 않는구나. 준호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며칠간 알아누웠습니다. 서연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증거를 봐도 믿지 않더라. 30년간 쌓인 오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최민석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서연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최민석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일기입니다. 30년 전부터 임종 직전까지 쓴 일기예요. 일기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이태수 씨가 가족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최민석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이태수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아내가 돈을 잘못 관리했다고. 미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배신한 건데. 이태수는 왜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3월 22일. 오늘 한국신문을 봤다. 이태수의 장남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한다. 2003년 7월 10일. 이태수가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들었다. 그는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사는구나. 미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엄마를 용서했을까? 최민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5일.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에게 부탁했다. 미자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돈을 돌려드리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미자 씨 자녀들이 엄마를 오해하지 않도록. 최민석이 일기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자녀분들께 보여주세요. 제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최진우는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을 오빠랑 언니한테 보여줄 거예요? 모르겠어. 왜요? 이제 확실한 증거잖아요. 서연아,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오빠랑 언니는
엄마를 미워하는 게 편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오해였다고 하면 자기들 인생이 뭐가 되는 것 같겠지.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거야.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평생 오해받고 사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그래. 들었어요. 최 변호사한테서 일기장 받으셨다면서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꼭 보라고. 그래서 보고 싶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는 싶은데 솔직히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어머니, 저는 30년간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동력이었어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오해였다고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는 어머니가 억울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억울해요. 왜 30년 전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 거짓말을 그냥 두셨어요? 그건 너희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길 바라서. 그게 더 화나요. 엄마 자신은 생각 안 하셨어요? 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어요. 희생하는 어머니, 참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아이들에게. 그날 밤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일기장 얘기.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아요. 30년간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엄마를 용서하면 그동안 제가 느낀 분노는 뭐가 되나요? 미안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오빠랑 언니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제대로 싸우지 않은 게 잘못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고 희생한 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준 거였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아, 오빠랑 언니를 다시 불러줄래?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얘기할게. 엄마,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제대로 화낼 거야.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신다고요? 응. 30년간 참았어. 이제 안 참을 거야. 그날 저는 가방 속에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친정 땅 매매 계약서, 30년 전 메모지, 최진우의 일기장, 그리고 500억 통지서. 이번엔 끝장을 볼 거야. 3일 후 서연의 식당. 문을 닫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마지못해 왔습니다. 최민석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왜 변호사까지 부른 거예요? 준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인이 필요해서야.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엄마가 말할 거야. 너희는 끝까지 들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우리 이미 들었잖아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 저는 30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1995년 10월 너희 아빠 사업이 망했어. 빚이 500억이었어. 채권자들이 집에 몰려왔고 너희 아빠는 도망갔어. 그건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잠깐. 저는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친정 땅을 팔았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땅. 엄마가 물려받을 유일한 재산. 그걸 팔아서 500억을 만들었어.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너희 아빠한테 줬어.
아빠는 그 돈을 최진우 씨한테 맡겼고 최진우 씨가 도망갔어. 하지만 아빠는 너희한테 뭐라고 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 잃어버렸다고 했지.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어. 아빠는 재혼했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 너희 셋이랑. 그래서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아빠 편을 든 사실을 바꾸나요? 편을 든 게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길 바랐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랬어. 그래서 아빠를 변호한 거야. 그게 더 화나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해요? 왜 항상 우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죄책감?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무슨 죄책감을 느껴? 엄마가 너를 키운 게 죄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가난한 게 죄야? 엄마가 설거지하고 파출부 일한 게 창피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대학 입학식 날 낡은 옷 입고 간 게 그렇게 창피했어? 엄마. 엄마는 그날 너를 보러 간 거야. 내가 대학생이 된 게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하지만 참았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는 30년간 참았어. 너희 아빠 거짓말도 너희 오해도. 다 참았어. 왜? 너희가 행복하길 바랬어. 그게 문제예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엄마는 왜 자기 행복은 생각 안 해요? 왜 우리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럼 어쩌란 거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뭘 했어야 해? 아빠 욕하고 너희한테 복수하라고 해야 했어? 아니면 너희 버리고 혼자 살아야 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수진 씨, 제 아버지 일기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30년간 제가 느낀 고통을 없애주나요? 엄마를 미워하며 산 제 인생은 뭐가 되나요? 그건 저는 평생 엄마 때문에 가난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오해였다고 하면 제 인생은 뭐예요? 저는 뭘 위해 그렇게 살았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사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를 미워해서 얻은 성공이에요. 그럼 그게 엄마 잘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해한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설명했어. 너희가 믿지 않았어. 언제요? 너희 아빠 떠나던 날.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어라고. 그게 설명이에요? 그게? 수진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알아서 이해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해? 진실을 말했어야죠. 아빠가 거짓말쟁이라고 엄마는 억울하다고. 그럼 너희가 아빠를 미워하며 자랐을 거 아니야. 그게 더 나았어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알고 아빠를 미워하는 게 오해하며 엄마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았어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면서. 너는 몰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막내니까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저도 힘들었어요. 서연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언니 오빠 학비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엄마 원망 안 했어요. 엄마가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았으니까. 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너는 착하지. 우린 나쁘고. 오빠,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간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요. 이거 의미 없어요. 잠깐. 저는 500억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최진우 씨 아들이 돌려준 돈. 500억.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이 돈을 받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너희한테 나눠줄까? 그래서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안 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서연이한테만 줄 거야.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 희생으로.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결국 돈 문제네요. 오빠. 서연이 소리쳤지만 준호와 수지는 이미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엄마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져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119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응.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준호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서연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제 병원이에요. 응급실로 실려오셨더라고요. 준호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오빠,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응.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준호는 말을 마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가방. 어디 있니? 간호사실에 맡겨뒀어요.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잠시 후 준호가 제 낡은 천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가죽 지갑. 이거 봐줄래?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서.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준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이 손에서 부스러졌습니다. 어머니, 이 지갑 너무 낡았어요. 새로 사드려야겠네요. 안쪽 안감을 봐. 준호는 안감을 들춰봤습니다. 구멍이나 있었습니다. 구멍 났네요. 그 안. 준호는 구멍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메모지.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학비 꼭 쓰세요. 준호는 의대, 수진이는 좋은 대학, 서연이도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팔아서 만든 돈이니 꼭 아이들한테만 쓰세요. 1995년 10월 20일 이미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 엄마가 은행에서 돈 받던 날 쓴 거야. 너희 아빠한테 준 메모. 준호는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친정 땅 판 돈. 엄마가 너희 학비로 쓰라고 만든 돈. 하지만 아버지가 최진우 씨한테 맡겼지. 그리고 사라졌어. 준호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그때 구멍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것도 꺼냈습니다. 친정 땅 매매 계약서. 이건 500억 원어치 땅. 엄마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땅. 준호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매도인 이미자. 어머니가. 이걸 다 파셨어요? 응. 너희 아빠 빚 갚으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진작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줬어. 너희 아빠한테. 하지만 아빠는 그걸 숨겼지.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알아. 엄마를 미워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전화했던 겁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준호는 메모지와 계약서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야. 어머니 지갑에서 나왔어. 수진은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평생 엄마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저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창피했어요. 수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는 화난 적 없어. 단 한 번도. 어떻게 화가 안 나요? 너희가 엄마 자식이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속죄는 무슨. 그냥 엄마 좀 자주 만나줘. 매일 찾아뵐게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 집에 모시겠어요. 아니야. 엄마는 서연이랑 살 거야. 엄마.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500억은요? 서연이 줬어. 네. 서연이만 엄마 편이었어. 그러니까 서연이 받아야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연이 받아야 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서연아,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서연은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이제라도 엄마를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집들이 하세요. 제가 새 집 알아볼게요. 아니야. 엄마는 서연이 원룸에서 살 거야. 그래도 그게 편해. 그리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너희 걱정하지 않고. 준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응. 그렇게 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나. 이 깨달음이.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네 가족이 서연의 식당에 왔습니다. 준호의 아내와 딸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제게 안겼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딸 지우예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많이 컸네. 사실 저는 지우를 2번밖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았으니까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고모. 그래, 많이 먹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방도 준비해뒀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뭐지? 죄책감인가 의무감인가? 준호는 분명 변했습니다. 더 자주 오고 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보였습니다. 죄책감. 그것이 준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도 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엄마 이거 받으세요. 새 옷이요. 괜찮아. 엄마 옷 있어. 그래도 받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다음 주 제 학회 발표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가볼게. 진짜요? 와, 엄마가 오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단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상한 것 같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랑 언니가 잘해주잖아. 그런데 엄마는 기쁘지가 않아.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오빠랑 언니는 죄책감에 잘해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문제구나. 엄마가 원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었잖아요. 서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30년간 아이들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인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응. 오빠랑 언니는 변하기 힘들 거예요. 30년간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알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오빠랑 언니 눈치 보지 마시고. 서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70년 동안 남 위에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위에 사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엄마는 너희랑 거리를 두고 싶어.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너희가 자주 오는 거 고마워. 하지만 그게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늦었어. 엄마. 30년간 쌓인 게 너무 많아. 그게 한두 달 만에 풀릴 수가 없어. 너희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야.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는 지금 죄책감에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맞아. 엄마는 알아. 너희 눈빛을 보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 아니야. 그냥 솔직한 거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불편해하는 게 나아. 그래야 엄마도 자유로워.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포기는 미련이 남지만 놓아주는 건 평화로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평화롭고 싶어. 이제.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500억 중 일부로 서연의 식당을 키웠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한식당으로. 나머지 돈은 저축했습니다. 서연의 미래를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식당에 나가 서연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덜 자주.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으니 만날 때 더 편안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갑자기 식당에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오늘 무슨 일이야? 준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날도 아닌데?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냥 챙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환자 한 분 봤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응?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셨대요.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 보면서 어머니 생각났어요. 만약 제가 계속 어머니를 외면했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준호야. 어머니, 저는 아직도 불편해요. 솔직히 어머니를 보면 제 과거가 떠올라서. 알아.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저녁 무렵 수진도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수진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미역국과 함께. 엄마, 제가 학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도 오빠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처받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저는 혼자 바닷가에 갔습니다. 서연이 엄마 여행 좀 다녀오세요라고 권했던 겁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 땅을 팔던 날,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던 밤들, 설거지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오늘 나는 잘 살았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바다가 예쁘다. 다행이네요. 엄마, 오빠가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신대요. 그래? 알았어. 엄마 행복하세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볼까?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미자는 자유를 얻었다. 준호와 수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엄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가족의 화해는 끝이 아니다. 한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다.